페이지 270페이지 주제통합 가글과 나글이 있는데 어마무시하죠. 어쨌든 시작을 해봅시다. 향후 노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정부 지출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비용 상승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조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위해서는? 비용 상승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목적은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세는 정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다. 조달, 그치? 조세제도를 고안할 때 효율성, 공평성 두 가지 목표가 고려가 되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일정한 수입을 징수하면서도 이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세제가 효율적이다. 일정한 수입을 징수하면서 똑같은 세금을 걷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세제가 효율적이겠지. 세금은 경제적 손실과 조세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 세금이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 이게 지금 경제적 비용, 이에 소요된 경제적 비용이 단순히 조세 행정 비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순손실도 있었네.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 행정 비용이 적을수록 세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제적 순손실은 조세로 인해 바뀐 경제적 유인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이다. 경제적 순손실이 조세로 인해 바뀐 경제적 유인에 따라 여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중과세를 한다. 그치? 다주택자한테는 중과세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팔겠지. 그런데 뭐 임대사업자한테 특혜를 준다. 그러면 집을 막 사겠지. 이런 걸 경제적 유인이라고 해.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이다. 즉 조세가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정부 정책대로 조세대로 하게 되겠다는 거지. 그것이 경제적 순손실이다. 가령 예시를 했네. A, B 두 사람이 각각 피자 한 판을 소비해 얻는 효용이 가격보다 커서 효용이 나왔네. 그치? 만족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했어. 이 가격, 그치? 가격보다 커서 효용이 가격보다 크면 계속 사 먹겠지. 소비자 잉여가 A에게는 3,000원, B에게는 1,000원이 발생한다. A가 피자를 훨씬 좋아하나 봐. 3배는 좋아하네. 정부가 피자 한 판에 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피자 가격이 2,000원 오른다고 하자. 그럼 원래는 소비자 잉여가 3,000원 더하기 1,000원, 그래서 4,000원이었잖아. 근데 세금을 2,000원을 부과를 해서 가격이 2,000원이 올랐으니까 A와 달리 B는 피자 구매 의사를 철회하겠지. 나 안 사 먹어. 그렇지? 나는 효용이 1,000원 정도 효용밖에 없는데 세금을 2,000원이나 내야 되는데 그러면 안 사 먹겠지. 철회. 거두어 드린다 이런 뜻이야. 소비자 잉여 합이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한다. 이 경우 세금 징수액보다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금액이 1,000원 많으므로 1,000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금액이 1,000원이 더 많대. 이와 같은 조세의 부과는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조세의 부과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켜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생산자 잉여도 감소시켜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 잉여만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조세라는 게 생산자 잉여도 감소시킬 수 있구나.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되겠네. 그리고 조세 행정의 비용에는 납세자가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치르는 비용과 정부가 세법을 집행하는 데 투입하는 자원 등이 포함된다. 소득 금액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조세 행정 비용이 클 것이다. 그렇지.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그치? 여러 단계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복잡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조세 행정 비용이 클 것이다.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지. 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 행정 비용을 줄여줄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효율성이
제고되겠지. 그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조세의 공평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조세의 효율성에 대해서 봤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공평성에 대해서 보겠지.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조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조세의 공평성에서는 조세 원칙으로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중요하다. 조세의 공평성에서는 조세 원칙으로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 편익, 그치? 누가 향유하느냐, 뭐 이런 얘기야. 편익 원칙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통해 얻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차별적으로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나는 재산이 없어. 정부가 치안을 잘 유지를 해가지고 나의 재산을 잘 보호해줘. 그런데 나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경찰 서비스 비용을 나는 그만큼 안 내도 되지. 근데 나는 1,000억이 있어. 집에 금송아지도 있어. 그렇게 했을 때 경찰이 치안 행정을 잘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지. 이게 이제 편익 원칙이란 얘기야. 많은 편익을 제공받는 사람이 많이 세금을 내야 된다. 편익 원칙에 근거하여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공공서비스에 더 큰 편익을 누리므로 세금을 더 내야 공평하다는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편익 원칙을 적용하면 공공재가 사적 재화와 비슷해진다. 편익 원칙을 적용하면 공공재가 사적 재화와 비슷해진다. 한편 능력 원칙은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금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능력이 있으면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두 개념이 도출된다. 그럼 수직적 공평성은 뭐냐? 수직적이니까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세금 부담 능력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 부담 능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적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수평적 공평성은 뭐냐?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금도 당연히 비슷하게 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게 수평적인 거지. 이 두 가지 개념은 널리 수용되어 있지만 이 개념들을 이용하여 조세 제도를 평가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조세 제도를 평가하는 일은 간단하지가 않다.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지, 얼마나가 문제인 거야. 얼마나가. 그렇지? 어떤 두 사람 능력이 비슷한지 아닌지, 능력을 어떻게 비슷한지 아닌지를 평가를 할 거야. 그렇지?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다. 얼마나와 어떻게의 문제네. 그렇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내용은 어려운 부분 없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 세제의 중요한 목표가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점에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그러나가 뒤에가 중요하겠지. 이 두 가지 목표는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목표는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많대. 세법 개정안 중에는 효율성을 증진하는 대신 공평성을 희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공평성을 증진하지만 효율성은 저해야 하는, 그렇지? 효율이 떨어지게 만드는 걸 우리가 저해야 한다고 그러지. 사람들이 조세 정책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이유가 뭐야? 조세 정책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해 서로 다른 비중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문제로 한 문제 정도 가볍게 낼 수 있는 부분이지. 다음 우리가 이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앞에 나왔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잉여,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 아까 얼마였어? 나는 피자 한 판 먹는데 3,000원이어도 좋아 라고 한 거지. 그치? 거기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 그치? 3,000원인데 원래 피자 값이 1,000원이었다. 그치? 난 효용이 3,000원이잖아. 그치? 그럼 빼기 1,000원, 그럼 2,000원 남잖아. 2,000원이 나한테는 이익이지. 이걸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지금 3,000원이야.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1,000원이야. 그치? 그 뺀 차액을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거지.
생산자 잉여는 뭐냐? 생산자가 상품을 시장에 판매할 때 얻는 수입이 해당 상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생산 비용보다 커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잉여를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생산자가 상품을 시장에 판매해서 얻는 수입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해당 상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생산 비용보다 그 수입이 훨씬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잉여가 있는 거지. 그게 생산자 잉여라는 얘기야. 나글로 넘어가서 모든 정부는 도로, 교통, 국방 등 공공의 목적의 생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성, 공평성을 고려하여 여러 세원으로부터 조세를 거둔다. 정부가 세원은 조세부과 대상이 되는 경제 요소 혹은 경제 행위를 뜻한다. 세원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고, 예를 들어 예시 소득이나 재산 혹은 부가가치가 세원이 될 수 있고, 재산을 사고 파는 행위나 소유권을 등록하는 행위 같은 것도 세원이 될 수 있다. 이런 행위도,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경제 요소 혹은 경제 행위, 이 부분에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세 부과가 대상이 된다. 이런 정도로 선지하는 구성을 할 수 있겠네.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세원을 통해 징수된 조세는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원 분배지, 분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조세 부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굉장히 원래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화는 안 된 것 같아요. 민간 부문의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조세 부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다음 문단, 조세의 부과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조세가. 조세 부과가. 이 부분이 이 나글에서는 포인트가 되겠네. 가령 예시가 되겠고, 어떤 지방 정부가 아이스크림 축제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구입자에게 개당 5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아이스크림 구매자에게 개당 50원의 세금을 부과. 그치? 구매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소비자라고 하지, 소비자. 그치? 소비자한테 조세를 부과를 시켰어.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공급자들의 경제적 유인에는 변화가 없어. 공급량이 변하지 않지. 그치? 공급량은 그대로야. 소비자만 그냥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치,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50원이 올랐네. 그럼 50원이 올랐으니까 많이 사 먹지 못할 거 아니야, 예전처럼. 그치? 반면에 세금 부과로 아이스크림의 실질적인 구입 가격이 상승하므로 각 가격 수준에서 구입자들의 희망 구입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한다.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데 수요량은 감소한대.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 이게 균형이라고 하지. 그치?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데, 균형 가격에서 결정되는 균형 거래량이 감소해서, 균형 거래량이 감소를 하겠지. 아이스크림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도 하락한다. 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금 부과 전에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세금 부과 전에는 1,000원이었어. 그런데 세금 부과로 세금이 부과되니까 공급자들이 아이스크림 하나당 980원의 수입을 거두게 된다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1,030원이 된다. 1,030원.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그러면 구입자는 세금을 얼마 낸 거야? 30원을 낸 거지. 아까 50원을 올렸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그 나머지 20원 어디 있어? 여기 980원이었으니까 여기에 20원이 세금으로 붙는 거지. 그치? 공급자한테도. 아니 구매자한테만 붙였는데 왜 공급자한테 세금이 20원이 부과됐을까?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그만큼 내려가서 공급자의 그 전체적인 이익이 한 개당 980원. 그러니까 원래 1,000원에서 20원이 깎인 20원이 간접적으로 세금으로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공급자가 지불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입자가 지불하는 세금이다. 넘어가서,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공급자에게 5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아이스크림 공급자에게 5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궁금하지.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세금이 공급자에게 부과되므로 수요량은 변화가 없겠지. 반면에
공급자는 세금 때문에 아이스크림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는 공급량의 감소로 이루어져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겠지. 균형 거래량이 감소해. 사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팔고자 하는 물건은 적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때문에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1,030원이 되면 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물건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지.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1,030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공급자가 세금을 내고 거두는 수입은 980원이 된다. 그러면 세금을 구입자한테 부과하든 혹은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네. 이 사례들은 모두 세금에 의해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금에 의해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를 딱 해주고 넘어가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그 재화에 구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크기,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학에서는 이 부분은 거의 핵심이야, 핵심. 다시,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그 재화의 구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지. 어떤 탄력성이냐가 안 나왔는데 가격 탄력성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조세가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공급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매우 센시티브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지. 구입자들은 그렇지 않은 시장은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이다. 공급자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대. 그치? 아주 민감해. 반면에 구입자들은 그렇지 않은 시장, 둔감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다. 그리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이다. 탄력적이다. 이 부분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풀어나가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공급곡선의 기울기, 그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기울기는 완만하대. 지금 이제 뒤에서 문제 푸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완만하다. 그치?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줄게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가파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러면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가파르고 탄력적이면 완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경우는 팁으로 하나 주자면 완탄이야, 완탄.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그치? 그 다음에 가파르면 비탄력적이다. 갑이네. 완탄 갑이네. 비탄력적. X축, Y축. 여기가 양이라고 하고 여기가 가격이라고, Y축을 가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요 곡선은 반비례하는 곡선이니까 기울기가 좀 가파르다, 완만하다. 이 부분으로 기울기가 완만한 거, 이렇게 완만한 걸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른 거, 이걸 하나 그려봅시다. 얘는 가파르다, 이거는 완만하다. 기울기가. 그럼 완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지. 탄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탄력이 좋다 그러면 조금만 뭐 해도 엄청나게 반응이 있다는 얘기야. 비탄력적이다, 가파르다, 갑이니까 비탄력적. 얘는 변화가 있어도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거니까, 원래 1,000원이었던 거에 50원에 조세를 부과했을 때 이런 거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면 가격이 프라이스니까 P1에서 여기가 P2,
이 두 개의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지금 가격이 완만한 것으로 한번 보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P1에서 P2로 조세를 부과를 했더니 조세 부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완만한 이 그래프상에서는 여기에서 여기로 그러면 X 수요량은 갑자기 Q1에서 Q2로 확 줄어들었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야. 탄력적이지 굉장히. 가격이 조금만 해도 엄청나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야.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그 변화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근데 가파른 경우를 보면 가파른 경우는 지금 여기 Q1에서 Q2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변하는 거야. 이 비탄력적인 거. 그러면 이런 비탄력적인 수요 물품은 뭐가 있을까? 이건 생필품이야. 생필품.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해야 돼. 뭐 치약이네, 칫솔이네, 아니면 뭐 비누네, 샴푸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탄력적인 건 어떤 거? 고가품. 그렇지? 뭐 명품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이제 명품은 베블렌 효과라고 해서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더 많이 사용하는, 더 많이 사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가격이 비싸면 한 번 더 생각하고 가격이 조금 더 싸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필품이냐 아니면 생활에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조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바꾸는 경우는 드물잖아.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왔어. 근데 경기가 안 좋네. 그러면 이번은 거르고 다음번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그런 물건은 우리가 탄력적인 거야. 그런 물건에 대한 수요는. 그런데 생필품은 화장지 하나에 원래 100원 하던 게 150원으로 올랐네 하더라도 우리는 화장지를 써야 되니까 150원 주고 그걸 구입을 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완탄, 가비 이 부분 정도는 경제학에서 탄력성 이거 관련해서 나오면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해두고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시장에 세금이 부과가 되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이 작아 소비자 잉여보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되는 폭이 작다.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므로 왜?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지. 근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지. 가파르다는 건 뭐야? 생필품이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서 생필품이니까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왜? 소비자는 살 수밖에 없으니까. 세금 부담이 작아 소비자 잉여보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되는 폭이 작다. 반면에 구입자들이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하지만 생필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겠지. 구입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세금을 대부분을 부담해? 기울기가 가파른 가비, 비탄력적인 경우에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결정된다 그랬잖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자냐 공급자냐가 누가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래. 이번엔 수요는 매우 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어떻게 돼? 공급한테 세금이 몰빵되는 거지.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지만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해서 소비자 잉여보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된 폭이 크다. 따라서 공급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비탄력적인 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은 사실은 탄력성이 낮은 쪽,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함을 나타낸다.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 거지.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 비탄력적. 이 부분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 이 얘기는 뭐야?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조세도 이제 정책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원래의 시장의 그 의사결정 주체들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탄력성이 크면 그쪽에서 급선회한단 말이야. 비탄력적인 경우는 급선회할 수가 없어.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가 문제를 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1번 가나의 전개 방식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나와 달리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묻고 답하는 형식은 나와지지 않고 있고 2번 나는 가와 달리 병렬적 구성을 통해서 조세 부과시 고려되는 주요 원칙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가가 병렬적 구성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가나는 모두 구체적 상황을 가정해서 조세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오케이. 모두 구체적 상황을 가정을 하고 가령 예시를 하잖아. 그래서 조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 4번 가나는 모두 대비의 방식을 사용하여 조세 관련 주요 개념들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있다. 차이점까지 규명하고 있진 않지. 5번 가나 모두 특정 기준에 따른 분류를 통해 조세에 대한 여러 현상을 유형화하고 있다. 특정 기준에 따른 분류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답은 3번으로 쉽게 잡았고 2번 가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노령 인구의 증가는 GDP 대비 정부 지출의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첫 문단에서 봤지. 2번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을 개정할 때 조세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도 있지. 그렇지? 인건비가 많이 들거나 아니면 경제적 순손실이 많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3번 재산 외에 재산을 사고 팔거나 소유권에 등록하는 행위도 세원이 될 수 있다. 행위도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4번 조세 부담은 민간 부문에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그치? 자원 배분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될 수 있겠네. 편익 원칙은 공공재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부과된 세율을 높이는이지 낮추는이 아니고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번 와 보기를 함께 읽고 추론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추론. 그치? 추론 문제가 나왔네. 경제학자들은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란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소득세에 대해 설명한다. 소득세 부분에 평균 세율이 있고 한계 세율이 있대. 평균 세율이라는 것은 세금 총액을 소득 총액으로 나눈 것이고 한계 세율이라는 것은 소득 증가액에 대한 세금 증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 원까지는 세율이 20%이고 5천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50%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자. 이 경우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은 1,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맨 처음에 지금 6천만 원 벌었잖아. 그치? 5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1,000만 원 벌은 거라고 생각해야지. 5천만 원. 그치? 5천만 원에 대해서 20%. 5천만 원의 20%는 얼마야? 1,000만 원이겠지. 그리고 1,000만 원. 추가적인 1,000만 원은 50%를 부과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50%는 얼마야? 500만 원이잖아. 이게 세금이야. 이거는 소득이고. 그렇게 됐을 때 더하기 하니까 1,50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이 경우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은 1,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사람의 평균 세율은 25%이지만 한계 세율은 50%이다. 평균 세율이 25%. 평균 세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여기 있지. 세금 총액을 소득 총액으로 나눈 거. 소득 총액이 얼마야? 6천만 원이잖아. 그치? 6천만 원으로 세금 총액 1,500만 원을 나누는 거. 그치? 퍼센테이지로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25%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뭐야? 평균 세율이라는 얘기지. 그럼 한계 세율은? 한계 세율은 지금 소득 증가액에 대한 세금 증가액의 비율. 그렇지? 소득 증가액은 얼마가 더 증가됐어? 1,000만 원이 증가가 됐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 증가액은 얼마가? 500만 원이 된 거지. 그럼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얘는 50%가 되는 거지. 그렇지? 한계 세율은 그래서 50%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그 평균 세율은 25%라고 되어지는 거고. 이해되지? 이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선은 지울게요. 선지를 봐야 되니까. 넘어가서 세금 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희생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데는 평균 세율이 더 적합하고 그러나 세제가 경제적 유인을 어느 정도 왜곡시키는지 알아보는 데는 한계 세율이 더 의미 있는 개념이다. 한계 세율을 단일 세율로 고정하는 것은 세율의 단순화에 기여한다. 단순화에 기여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겠지. 기여하면 효율성은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지문에서 봤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한계 세율을 적용하는 평률세를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지?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읽고 보면 되겠네. 1번 한계 세율을 높이면 한계 세율 소득 증가액에 대한 세금 증가액의 비율을 높이면 이런 얘기지.
지금 50%도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 근데 이것보다 더 높인데. 그럼 내가 5천만 원보다 더 버는 금액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국가가 떼어가는 거잖아. 그럼 뭐 별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그치? 경제적 순손실이 적어져. 경제적 순손실이 적어져? 아니지. 노동 의욕이 근로 의욕이 사라진다니까?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거지. 열심히 일해봤자 국가가 다 가져가는데 뭐 나 그냥 5천만 원만 그 정도의 일만 하고 그냥 놀을래. 어차피 뭐 내가 가져와봤자 응? 만약 5천만 원을 더 번다 했어. 그치? 한 70%를 가져간대. 1,500만 원밖에 못 가져오는 거잖아. 3,500만 원을 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안 해. 내가 그 5천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씩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겠다 라고 하겠지. 그럼 근로의욕이 저하가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어떻게 되겠어? 적어져가 아니고 커지겠지. 커져. 조세의 효율성이 낮아지겠지.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겠네. 이건 추론하는 문제니까 한계세율을 높인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부분을 잡아낼 수 있겠네. 2번 연소득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평균 세율이 같도록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 지금 연소득이 동일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수평적 공평성이지. 소득이 많이 증가할수록 이건 수직적 이거잖아. 그렇지? 능력이고. 그러면 세금이 많아지는 평균세의 특징은 조세의 원칙의 능력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수직적 공평성이지. 4번 소득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고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한계세율을 높게 정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 오케이, 똑같은 얘기고 지금 3번과 4번이 연관이 되어 있네. 5번 평률세를 시행하면 세법 준수를 위한 납세자의 비용과 세법 집행을 위한 정부 비용을 줄이게 돼 있지.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2번에서 5번까지는 평이한데 1번에서 조금 추론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4번 복잡하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 아까 우리가 그래프 생각했던 것만 잘 이해를 하면 돼. 가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보기 A 부분하고 B 부분이 있는데 AB는 동일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 동일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야. 동일한 상품. A, B는 서로 다른 시장이고 그리고 A에서는 수요 곡선은 반비례 곡선이라고 그랬어. 그다음에 B에서는 공급 곡선은 비례 곡선이야. 그렇지? 그리고 우상향이겠지? 고정되어 있다. 1번 A, B에서 세금의 부과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어찌됐든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그치? 이건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맞게 됐고 2번 A에서 공급곡선이라고 하면 지금 기억하고 니은을 얘기하는 거야. A에서 공급곡선은 그치? 공급곡선이 기억이면 탄력성이 매우 큰 거지. 얘는 비탄력적이고 얘가 완만하니까 완탄이라고 그랬잖아. 완탄. 그러니까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여기는 비탄력적이다. 기억일 때보다 니은일 때 구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커서 세금 부과로 감수하는 소비자 잉여의 폭이 크다. A에서 공급 곡선이 기억일 때보다 미은일 때 공급자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공급자가 구입자들로부터 받는 가격이 더 작은 폭으로 하락한다. 공급자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렇다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얘기지. 잘 보면 A 부분에서는 지금 지금 수요 곡선이 고정되어 있잖아. 여기서 포인트는 이 문제에서 A에서는 수요 곡선이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B에서는 공급 곡선이 고정되어 있다. 이 부분이야. 이 수요 곡선이 여기는 수요 곡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대. 그러면 수요 곡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냐?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야. 고정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면 우리가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 생활필수품, 생필품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인 거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공급 곡선이 고정이야.
B에서는 공급 곡선이 고정이니까, 공급 곡선이 고정이라는 것은 공급 곡선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지. 이때는 공급자가 을 입장이라는 얘기야.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A 시장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보면 지금 니은 부분에서는 완만하지.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그럼 여긴 탄력적이라는 얘기지. 어떤 쪽이 손해를 봐? 비탄력적인 부분이 손해를 본다고 그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은 2번에서 다시 보면 A에서 공급 곡선이 기역일 때보다 니은일 때 구입자, 소비자잖아. 그치? 부담하게 된 세금이 커서 오케이. 세금 부과로 감소하는 소비자 잉여 폭이 크다. 이해되지? 오케이. 3번 A에서 공급 곡선이 기역일 때보다 니은일 때 공급자가 상품의 가격 변화에 탄력적이지. 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급자가 구입자들로부터 받는 가격이 더 작은 폭으로 하락한다. 그치? 그러니까 별 무리 없다는 얘기야. 공급자 입장에서는. 2번, 3번은 같은 내용이라고 봐주면 되겠고, 4번 B에서 수요 곡선이 디귿. 그치? 디귿이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지. 공급도 비탄력이고 지금 수요도 비탄력이야. 근데 기울기가 어디가 더 가팔라? 수요 곡선이 더 가파르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 더 크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야. 그치? 수요 곡선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작다면 상대적인 거니까 탄력성이라는 게, 그러면 수요 곡선이 비탄력이고 공급 곡선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 되는 거지. 그치? 탄력적이 이익을 본다고 그랬어. 공급자가 구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됐지. 구입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야.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갈고 닦아야 되겠네. 5번 B에서 수요 곡선이 리을일 때, 리을은 완만하네. 그치? 완만하면 탄력적이라고 그랬어. 그치?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이익인 거지. 그치?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작다면 공급 곡선보다 얘가 작잖아. 그럼 세금 부과로 인해 감소된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보다 더 크겠지. 그래서 생산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4번은 이렇게 해결하고, 5번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역은 아이스크림 구입자에게 개당 5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니은은 아이스크림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그치? 공급자한테 했냐 구매자한테 세금을 부과했느냐 이 차이지. 기역은 지금 구입자,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세금을 부과한 거고, 니은은 공급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 기업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 적절한 것을 고르래. 1번 기업의 경우,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니은의 경우와는 달리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조세가 부과되자마자는 아니지. 아이스크림 공급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지.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공급자는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 소비자한테 세금이 부과되는 거니까. 그런데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균형 거래량이 변동되는 거지. 이거 부과되자마자 이 부분이 틀린 거지. 아이스크림 공급량이 줄어든다. 제일 먼저 줄어든 거는 수요량이 먼저 줄어든 다음에,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거지. 2번 니은의 경우는, 니은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구입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조세가 부과되자마자, 이것도 또 똑같은 이유로 틀린 거지. 그렇지? 수요가 줄어든다. 조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돼? 공급자는 나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그래서 공급을 줄이겠지. 공급을 줄이니까 어떻게 돼? 사 먹으려고 하는 소비자는 많은데 공급이 적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겠지. 그치?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를 줄이겠지. 3번 기역의 경우보다 니은의 경우에 구입자가 내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 아니지. 구입자가 내는 아이스크림 가격은 어땠어? 1030원으로 똑같았지. 그치? 더 많이 오른다. 이 부분이 틀렸네. 니은의 경우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보다 구입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공급자가 동일한 수량의 아이스크림을 팔아 거두는 수입이 더 많다. 아니지. 더 많은 게 아니고 똑같아. 어찌됐든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든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든 나중에 결국에 보면 어떻게 돼? 맨 처음에 1,000원이었잖아. 1,000원이었는데 공급자는 얼마의 수익을 얻어가? 980원의 수익을 얻어가잖아. 둘 다. 그치? 세금은 50원이 부과되니까 50원을 부과를 해서 1,050원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데 얘는 980원, 20원을 손해보게 되는 거고 소비자가 3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지. 5번 기업 내에는 경우 모두 구입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방금 4번과 관련된 지문이네. 답은 5번이야. 5번. 그치? 더 많다. 이 부분이 틀린 거고 세금 부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1,000원이었어. 아이스크림이 1,000원이었는데 부과가 되니까 1,030원이 됐지. 그치? 그러면 공급자는 원래 1,000원의 이익을 보던 사람이 980원의 이익만을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20원이 세금을 부담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구입자 같은 경우는 1,000원의 아이스크림을 1,030원 주고 사 먹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 1,000원에서 1,030원으로 올랐으니까 30원의 세금을 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0원하고 30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50원이 되는 거잖아. 조세 50원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구입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나누어서 부담하게 된다. 이 부분이 맞는 거지. 이해되지? 6번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A 힘을 써 도와줌. 조달. 1번이 답이네. 그치? 조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정부 부처에도 조달청이라고 있잖아. 그치? 물건을 조달해준다. 전쟁 물자를 조달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금이나 물자 따위를 대어주는 것을 우리가 조달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1번에서 지금 힘을 써 도와준다. 이거는 조력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조력과 조달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치? 조달은 자금이나 물자 대어주는 것. 그치? 공급하다. 공급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조력은 힘을 보태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B번을 보면 B번이 철회, 거두어 드린다 이거였지. 이미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여 번복함. 이걸 철회라고 하는 거지. 철회. 막아서 못하도록 해침. 이걸 우리가 저해한다고 그랬지. 방해랑 좀 비슷하겠네. 그 다음에 목목이 별러 나눔. 배분이지. 배분. B가. 배분.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음. 민감. 센시티브라고 했지. 민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쉽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겠네. 조금 장시간 이걸 했는데 이 지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지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 탄력성에 관련된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하고 넘어가는 게 수능에서 고득점 1등급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